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임상심리학 9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치료학과 양승훈 교수고요. 여러분들 계속 지금 학습 영상, 심리학 강의 영상들 유튜브 오라클 소버너 계정에 계속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들어와서 학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장 성격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 굉장히 심리학을 연구하는 목표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부분.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격 부분에서 뭐 정의라든지 개요, 그리고 성격에서의 그 관련된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성격과 관련된 학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격의 정의 및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면 성격은 우리가 퍼스널리티라고 하죠. 한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특징들을 의미하며 비교적 안정되고 예측할 만한 그 사람의 사고나 행동적인 양상, 뭐 이렇게 정의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카카오 캐릭터들의 표정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다양한 표정들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자, 페르소나라는 말에서 퍼스널리티가 나왔어요. 여기 워드루트를 우리가 살펴볼까요?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고 있는 이 부분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대의 이 페르소나, 고대 그리스어를 우리가 히라버라고 하죠. 이 페르소나에서 이 퍼스널리티가 유래됐다. 그럼 페르소나는 뭐냐? 가면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 가보면 그 광장, 아고라, 그 광장에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돌로 된 계단식 좌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배우들, 희극 배우들이 뭐 이렇게 연극을 한다든지 오페라를 한다든지 뭐 그랬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썼던 가면, 페르소나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성격이란 뭐냐? 우리 이제 환경 속에서, 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의 자아, 특히 이제 어떤 욕구를 계속 이렇게 제시하는 자아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요? 이드죠. 이들을 잘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건강한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23 아이덴티티, 뭐 23 아이덴티티라고도 하고, 뭐 이 영화에서 보게 되면 그 인간 내면에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자아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주인공이 이런 뭐 괴물과 같은 자아가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그것을 억제하고 나오지 않게 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영화에서 나오죠.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통제이자 관리, 조절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드의 무분별한 욕구를 우리가 조절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통제되지 못하는 어떤 인간으로 이제 사회에서 어떤 범죄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덕과 법규를 뭐 사회 질서를 어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비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와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겠죠. 자, 그래서 건강한 성격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캐릭터를 한번 넣어봤는데, 우리가 어떤 그 허용 또는 책임이 부여된다고 한다면, 또는 어떤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내면에 아까 23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자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책임성이 부여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멍석이 깔아지는 거죠. 멍석이 깔아진다든지, 아니면 익명성이 보장된다든지, 뭐 역할이 부여된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은 이런
그러한 그 내면에서 자기도 잘 인식하지 못했던 자아의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이러한 캐릭터, 뭐 디즈니랜드나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이러한 캐릭터 인형 탈을 쓰고 일하는 알바생의 입장이라고 봐볼까요? 뭐 그 사람은 거기서 돈을 받고 알바를 하면서 그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이 역할을 이렇게 부여를 받았다는 거죠, 관리자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데, 이게 뭐 내가 탈을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원래 이 알바생은 되게 내성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지만 이 탈을 쓰고 이렇게 이런 액션들을 또는 퍼포먼스들을 이렇게 해야 될 때, 자기도 모르는 끼와 어떤 그러한 다이나믹한 모습들, 그 다음에 뭐 쾌활한 어떤 그런 동작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인식하는 자기 자신은 평소에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책임이 역할이 부여된다든지 익명성이 보장된다든지 아니면 멍석이 이렇게 깔아질 때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자기 내면의 또 다른 어떤 자아의 모습들을 이렇게 꺼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율적으로 그걸 찾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타율적으로 이렇게 찾는 경우가 더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반엄 효과라는 게 나와요. 반엄 효과는 그 서양의 서커스단에서 한 무대와 또 다른 무대가 시작하기 전에 사회를 맡으면서 바람잡이를 했던 그런 진행자의 이름에서 따왔죠. 그래서 대개 이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말을 이렇게 던지면서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사로잡고 굉장히 놀라운 점성술가, 이렇게 마술사와 같은 어떤 그런 언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인기를 끌었던 그 사람의 이름인데, 우리가 실제로 점을 보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무당이라든지 점성술가들이 이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 고객의 심리를 잘 사로잡아 가지고 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반엄 이펙트라고 합니다. 반엄 이펙트. 예를 들자면은 뭐 작년에 뭐 사고가 좀 있었네. 뭐 무슨 뭐 친구와의 뭐 가까이 지내는 지인과 또는 뭐 친구,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문제가 한번 터진 적이 있지?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1년 동안에 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친지나 친구 중에 뭐 그런 일이 없는 경우가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더 드물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기가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가 되게 상당히 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몰입되거나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뭐 나쁘게 꼭 설명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심리학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심리를 꿰뚫어 보려면 어느 정도는 이러한 뭐 상담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대화의 기술에서 기법에서 이런 반음 이펙트도 적절히 쓰면 좋은 어떤 상담의 기술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격의 결정 요인, 성격 형성의 결정 요인에 보게 되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어느 게 더 크냐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모든 학문 분야에서 항상 논점이자 쟁점이 되어 왔죠. 자, 그런데 우리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야, 이렇게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유전적인 요소가 더 큰 거 아니겠니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물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이제는 뭐 다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유전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학자들과 환경적 요소가 더 크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성격 형성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뭐가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이런 것들에서 각자 어떤 그런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입장은 다른데 결국에는 둘 다 쌍생아 연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측면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유전적 또는 선천적 요인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학자들이나 학파들 역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오랫동안 우리 그 이제 옛날에 이산가족 찾기 했었잖아요.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면은 서로 똑같은 유전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자, 일란성 쌍둥이인데 오랫동안 이제 떨어져서 살아가지고 다시 만났어도 뭐 식성이나 성향이나 성격이나 어떤 서로의 어떤 기호, 성향,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똑같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서로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서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뭐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친척 집에서 또 따로따로 한 명은 집 본가에서 살고 한 명은 친척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분리돼서 사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6.25 전쟁이 터져서 이제 아예 이제 한 명은 남한으로 이제 데리고 와져서 이렇게 살게 된 거고 또한 할머니는 계속 그 친척 집에서 살다가 전쟁이 나서 계속 북한에서 살게 됐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산 적도 거의 없는 이런 일란성 쌍둥이인데 이렇게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너무나 성향이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취향이나 기후가 너무나 똑같더라. 자, 이런 것들은 유전성, 성격 형성에 있어서 유전성이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외에 무엇을 갖다가 설명을 하겠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반면에 후천적인 또는 환경적인 어떤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다. 성격 형성에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나 학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또 쌍생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밑에도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일란성 쌍둥이인데 같은 유전을 받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너무나 톰보이고 그러니까 선머스마 같다 이거죠. 한 사람은 너무나 여성스럽고 또 한 사람은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이렇게 숙제부터 해야 되는데 또 한 사람은 다 놀고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기 직전에 숙제를 한다든지 또 한 사람은 한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서양식이나 튀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자 그러면 유전적으로 같은 생물학적인 유전을 타고난 일란성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성향이나 성격이나 기질이 다르냐? 이거는 후천적인 요소나 환경적인 영향밖에 설명할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성격 형성의 결정 요인에서도 보게 되면 유전적, 선천적 요인이 크다라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또 환경적, 후천적 요인이 크다라고 하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다 쌍생아 연구를 가지고 서로의 입장의 타당성과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 환경, 고유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형성될 때도 보면 앞에서도 뭐 유전이냐, 뭐 후천적이냐,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렇게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것들은 공유 환경과 고유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 가족들 보게 되면 성격이 다 똑같나요? 한 배 속에서 태어난 여러분 형제 자매들도 다 성격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자, 그런데 또 공통점도 또 있죠. 자, 그래서 공유 환경 속에서 같은
같은 한 집안, 가정이라는 게 공유 환경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학교에 나와 있을 때 여러분 누나나 또는 여러분 언니나 아니면 여러분 동생들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같이 있지 않죠? 서로 각자의 공간에서 또, 즉 각자의 공간이 뭔가요? 바로 고유 환경이죠. 자, 낮 동안에는 각자의 고유 환경에서, 또 밤에는 각자가 공유하는 똑같은 공간, 즉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생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비슷한 성격, 또 일정 부분은 서로 다른 어떤 성격 캐릭터가 전개될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갖고 있다. 후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이 있는데요. 학습이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유기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여학생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눈빛이 보통 아닙니다. 굉장히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학습하거나 강의 시간에 이러한 레이저가 나오는 눈빛으로 잘 학습하시면 좋은 학점으로 보답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도 잘 살펴보세요. 자, 학습 방식은 의식적 인지학습과 비의식적 학습이 있다. 이 학생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의식적 인지학습을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비의식적 학습은 뭐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어디 뭐 광장이나 시장이나 마트를 갔는데, 백화점 갔는데 의식하지는 않지만 무슨 막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면은 잘은 모르는데 집에 와서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흥얼흥얼거리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랫소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비의식적 학습에 의한 결과물이죠. 하지만 어텐션, 즉 주의 집중이 들어간 의식적 인지학습이 훨씬 학습 효과는 높겠죠. 자,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학습을 하고 나면 이렇게 앞에 있는 언이 사라지게 되는 겠죠. 자, 그래서 학습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시야, 시야의 어떤 범위가 올라간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Level of vision to the world. 그래서 학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어떤 위치가 더 올라가면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고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더 높은, 더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치트키가 없어요. 공부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산을 오르기에는 항상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 뭐 쉬우면은 누가 공부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쉽지 않은 것을 열심히 하고 쉽지 않은 것을 잘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장하고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이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성격 연구에서는 큰 축에서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 이 두 이론을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학습을. 자, 그래서 특성 이론에서는 유형론과 특질론이 있고, 과정 이론에는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본주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틀리냐? 특성 이론은 유형과 특성에 따른 성격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연구하는 거고요. 과정 이론은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하고 그 성격이 사회와 가정 내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발현되어져 기능되어지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고요. 좀 세부 내용을 조금 이렇게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써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론은 갈레누스하고 히포크라테스가 주장을 했고요. 그 중에 사체역설과 크라슈머가 주장한 체격 유형설, 그 다음에 쉘던이 주장한 배업 유형설, 또는 뭐 배업설 상관없습니다. 배업, 뭐 유형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설이 있고 유형론.
특질론에는 기본 특성, 중심 특성, 2차적 특성을 말한 알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200개로 정리했다가 너무 많으니까 16개로 조금 더 축약해서 제시한 카텔의 16개 성격 요인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 5 요인설이 있는데 이거를 주장한 사람은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고 가장 인용을 많이 하고 있는 학자는 코스타의 이론입니다. 빅5 요인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생크의 요인별 성격 특성 분류표. 이 이론도 특질론으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이론에는 정신분석 이론과 행동주의, 인본주의가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제시하고 대부분 내용은 정신분석 이론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신분석에는 신정신분석학파,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정신결정론이 있고요. 신정신분석학파에는 융과 애들러, 여기서는 특히 애들러의 어떤 출생 서열에 따른 어떤 성격 형성 이론, 그 다음에 융의 컴플렉스 이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이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은요, 조건 형성 이론, 사회 학습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데 성격 형성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 메슬로와 로저스로 대변되는 인본주의는 환경적 요인보다는 인간 내면의 신념과 동기, 이런 부분을 더 초점을 맞춰서 과정 이론을 전개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유형론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유형론에는 이렇게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누스가 인간의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체액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 크게 네 가지로 제시했어요. 자, 혈액, 점액, 흑담즙, 황담즙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이 액체 중에 어떤 액체가 더 많냐 몸속에 이거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를 들자면 혈액 성분이 좀 더 많으면 다혈질의 성격이 나오면서 유쾌한 성격, 사교적 다정함, 그 다음에 점액 성분이 많은 점액질 성격 유형은 침착하고 조용하고 인내심이 강하지만 동작이 느리고 좀 느긋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담즙 성분이 조금 많은 이런 담즙질 체질은 쉽게 분노하고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고 민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흑담즙이 많은 체질은 쉽게 우울해지고 슬프고 조용하고 뭐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요즘 우리 과학적인 시대에 듣기로는 좀 황당한데 어쨌든 체액 유형설을 갈레누스와 히포크라테스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체격 유형설을 또 제시를 했죠. 크라슈머가 체격 유형설을 제시해서 체격 유형설은 이렇게 이제 투사형 몸이 있고 쇠약형이 있고 비만형이 있고 해서 어떤 체형이 여기는 조금 몸이 그렇게 비만형 같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쪽 오른쪽 끝이 비만형입니다. 그래서 좀 살이 좀 쪄 있는 비만형, 그 다음에 좀 마른 타입의 어떤 쇠약형, 그 다음에 이렇게 투사형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몸에 따라서 성격도 틀리다.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게 체격 유형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체격 유형설을 조금 더 응용해서 진화시킨 쉘던의 배업 유형설이 있어요. 그래서 외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나와 있지만 신경이라든지 피부가 외배업에서 분화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래서 신경학적으로 민감하고 센서티브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좀 긴장성이 좀 높은 거죠. 자, 그런 체질이고 중배엽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 즉 뼈대계와 근육이 중배엽에서 분화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육과 뼈대가 잘 발달된 유형으로서 활동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정력적인 성격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외배엽은 아니 내배엽이죠. 세 번째로 내배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장 기관들이 내배엽에서 이렇게 분화되기 때문에 내배엽 체질은 조금 이렇게 살이 좀 쪄 있고 좀 이렇게 행동이 좀 느리면서 여유가 있고 느긋하면서 유연하지만 수줍음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편안하고 사교적이고 뭐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어,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배엽 유형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책 유형설, 체격 유형설, 배엽 유형설 이게 지금 유형론에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질론으로 들어가 보면 특질론 또는 특성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알포트가 이제 나오죠. 알포트. 알포트의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